어제 기사님이 아파트 CCTV를 수리했다는 사실을 딸에게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겸 휴대폰을 켰다가 저는 사위가 제 손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과 10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의 CCTV 시스템이 자꾸 말썽이었습니다. 신호가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는 탓에 역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집안의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리 기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도 일찍 도착한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잠시 녹화 장비를 살피고 와이파이 공유기를 조정한 뒤 그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신호는 안정적일 거예요. 그냥 휴대폰 앱만 켜시면 언제든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하고 문 밖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작은 손녀 민지를 데리러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8살인 민지는 크고 동그란 눈에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 미소는 언제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죠. 민지는 제 손을 잡고 조잘조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마치 작은 종소리 같았죠. 하지만 그날따라 아이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제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 이따금 조금 누렇게 변한 하얀 운동화 코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하거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딸 서연이의 남자친구인 민준 씨도 막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과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몇 달 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에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작은 선물을 들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오늘은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버터링 쿠키 상자를 들고 왔는데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가 몸을 낮추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상자를 받았지만 평소처럼 바로 열어보지 않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신 가슴에 꼭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한 뒤 식탁 구석에 조용히 가서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부엌에서 바쁜 서연이가 저와 민지에게 식탁을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몇 마디 건넸지만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을 뿐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 밥그릇 위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엄마.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 저는 슬픔에 가슴이 저몄지만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이 탓인지 피곤함이 몰려와 먼저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확 깼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온 가로등 불빛만이 천장에 희미한 얼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협탁이 물컵을 잡으려 손을 뻗다가 나이든 사람의 버릇처럼 낡은 휴대폰을 무심코 건드렸습니다. 저는 집안이 잘 있는지 확인이나 할 겸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늘 보던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천 소파와 나무 탁자, 그리고 제가 구석에 둔 마른 꽃이 꽂힌 화병.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끓여던 참에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민지의 손을 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어린 손녀 민지는 잠옷 끝자락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옆자리를 툭툭 치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실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민지의 모든 움직임에서 망설임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가 소파 가장자리에 그에게서 최대한 먼 곳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선은 감이 들지 못하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만화책 한 권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책을 받자 그는 일부러 몸을 앞으로 숙이며 아이의 등 뒤로 팔을 둘렀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제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것은 삼촌의 다정한 손길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계산된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몸을 조금 움직였지만 민준 씨는 갑자기 아이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고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걸쭉해진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몸은 화면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도망치려는 듯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 씨는 아이의 팔을 힘껏 잡아챘고 그 바람에 민지는 그의 무릎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민지는 움찔했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언가 더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낮아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카메라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가슴에서 터져나올 듯 쿵쾅거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CCTV를 수리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서연이도 민준 씨도 이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끄고 숨막히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공포와 분노, 무력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제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방금 이 세상 어떤 할머니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장면을 보고 말았다. 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질끈 감아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잠옷을 움켜쥐고 떨던 민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가 점잖다고 믿었던 남자, 서연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내 어린 손녀 민지는 대체 무엇을 견디고 있었던 걸까? 저는 산산조각 난 가슴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로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마치 괴물 앞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무력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제 심장을 옥죄는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서 있던 부엌에서 속을 파고드는 불안감을 쫓아내려 했으며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늘 좋아하던 고소한 냄새가 나는 잣죽과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가 아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라도 되찾아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민지를 불러 아침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온 세상의 무게를 작은 어깨에 짊어진 듯 퀭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죽을 두어 번 휘젓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 먹을래요, 할머니. 목소리는 마치 목에 걸린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자 8살 아이에게서는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보렴, 우리 강아지. 이건 널 위해 특별히 끓인 거야. 딸 서연이가 아직 부스스한 머리로 가방을 든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지가 그릇에 손도 대지 않는 것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유난이네. 속 썩이는 데는 아주 선수야. 제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떼기도 전에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주는 그 미소를 띤 채 부엌 문가에 섰습니다. 그가 다가와 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애한테 그러지 마. 내가 설득해 볼게. 그는 민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저 스친 것뿐이었지만 저는 제 손녀의 어깨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의 온몸이 움츠러들었고 두 손은 마치 도망치려는 듯 식탁 가장자리를 꽉 붙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이 이상한 반응을 알아채길 바라며 쳐다봤지만 딸은 민지를 곁눈질로 한 번 볼 뿐 출근 준비를 하며 가방에 물건을 챙겨 넣기 바빴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아이의 반응에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마지못해 하듯 느릿한 동작으로 죽을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책가방을 꽉 쥐고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아이의 작은 등을 보며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날 밤에 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달아빠진 하얀 운동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침묵을 깨보려고 숙제 얘기, 선생님 얘기 등 닥치는 대로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재미있는 거 배울 거야? 할머니한테 말해줘. 부드럽게 물었지만 민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혹시 슬픈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줘.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아이는 눈에 의심을 품은 채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하지만 제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학교가 끝날 무렵 저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아이의 작은 얼굴에 드리운 피로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과 새색연필을 빌려준 친구 유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여는 그 드문 순간을 즐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문을 열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 씨의 실루엣을 본 순간 민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아이는 책가방 끈을 꽉 쥔 채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 채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고 그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오셨네. 이리 와봐. 오늘 삼촌이 맛있는 거 사왔어. 그가 초콜릿바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지가 신나서 소리쳤을 법한 것이었지만 이번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단 거 안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칼처럼 밝혔습니다. 민준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경멸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춘기가 벌써 왔나 보네요. 성질머리하고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저를 탐색하듯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막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저는 민지를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날 밤 더러운 옷을 거들어 아이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지가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아빠, 그러니까 제전 사위였던 진우가 떠난 후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곰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야?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민지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아이가 잠옷 소매를 내려 손목을 가리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제가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차마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민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무서운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줘. 내가 지켜줄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마치 감히 털어놓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비밀을 간직한 듯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짓밟힌 마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가 그 아이를 두렵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밤 동안 저는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민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 싫어요. 제발. 목소리가 마치 악몽 속에서 애원하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불을 켜고 땀에 흠뻑 젖어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할머니 여기 있어. 하지만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민지의 눈에서 공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주스를 가져다 주면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고만 있을 뿐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깨를 토닥이면 마치 그 접촉에 아프기라도 한 듯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앞에서 민준 씨는 언제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웃고 이야기하고 제가 장바구니 드는 것을 도와주고 고장난 수도관을 고치고 심지어 민지에게 새 공책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서연이는 마치 그가 자기 인생의 영웅이라도 되는 듯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면 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민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 눈빛으려. 어느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고 금빛 어린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제가 정성껏 꿰맨 민지의 낡은 스웨터에 반사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날들이 시간의 먼지 아래 묻혀버린 듯 무거웠습니다. 바늘이 옷감을 꿰뚫을 때마다 제 심장에도 상처가 나는 듯했고 민지의 웃음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던 그 시절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젊었을 때 태양처럼 빛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서연이는 제가 아들처럼 아꼈던 전남편 진우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진우는 건설 엔지니어였는데 말수는 적었지만 한국의 하늘만큼이나 마음이 넓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면 민지를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태웠고 둘은 길모퉁이 공원으로 가는 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민지가 쨍한 목소리로 외치면 진우는 제게 윙크하며 투덜거리는 척했습니다. 이 녀석은 매일 딸기 아이스크림이네. 아무래도 너를 위해 딸기밭이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저는 현관 앞에서 손을 잡고 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치 아랫목의 옹기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늘 세심하게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서연이는 새로운 직장 동료가
부장님 흉을 본 이야기부터 자신을 들뜨게 한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직장일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당시 서너 살이었던 민지는 높은 아기 의자에 앉아 작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진우가 웃길 때마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 같아서 제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만 계속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어느 운명의 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꿈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날 오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집 문이 벌컥 열리고 차가운 얼굴의 경찰 3명이 들어와 대형 건설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진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아셨어요. 제 남편은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겨우 5살이었던 민지는 제 치마를 붙잡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어디가? 왜 아저씨들이 데려가? 저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애쓰며 꽉 껴안았지만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그냥 출장 가는 거야. 일 때문에. 금방 돌아오실 거야. 우리 강아지. 저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진우가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이 민지 탓인 것처럼 신경질적이고 까칠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오렌지 주스 컵을 엎지르자 서연이가 소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너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따위 쓰레기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넌 날 진창으로 끌어내리는 짐 덩어리야.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만히 서 있었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당겨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이의 말은 제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서연이는 저를 막아섰습니다. 엄마는 끼어들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저 손녀를 껴안고 할머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서연이는 제게 결코 나누지 않는 고통 속에 갇힌 채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기둥이 되려 애썼지만 매일 제 집에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띠고 돌아왔습니다. 한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민준 씨야. 아주 좋은 사람이고 내가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저는 키가 크고 다정한 미소와 영리한 눈빛을 가진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공손한 목소리로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의 빛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는 결혼식도 없이 민준 씨가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이가 오랜 고통 끝에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장바구니 드는 것을 도와주고 부엌에 고장난 수도관을 고치고 심지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을 벽을 칠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민지에게는 헌신적인 삼촌 역할을 했습니다. 새 학용품을 사주고 가끔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했으며 서연이가 민지를 혼낼 때면 언제나 아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자기야, 아직 애잖아.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그럴 때마다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 같은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정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가끔씩 제 마음에 가시를 남기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지가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아이 뒤에 서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걱정하는 삼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듯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는 거겠지.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어젯밤 카메라로 본 장면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영상은 제 심장에 밝힌 비수와도 같았고 제가 아무것도 상상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던 그 남자, 민준 씨는 완벽한 가면 아래 악마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는 서연이가 준비하는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채소를 써는 칼소리와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긴장감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낡은 손수건을 손에 쥔 채 부엌 문가에 섰습니다. 우리 가족을 뿌리째 흔들 사실을 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린 소녀 민지가 계속 공포 속에서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지만 단호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랑 할 얘기가 있다. 내가 보니 민준 씨가 민지한테 하는 행동이 좀 정상이 아니야.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방 안의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긴 듯 했습니다. 칼질이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마치 두 개의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의 찬 시선으로 저를 쏘아보며 획 돌아섰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상상만 하잖아. 걔가 관심 끌려고 일부러 꾸며내는 이야기일 거야.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겠지. 그것도 몰라? 목구멍에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독약을 삼킨 것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민준 씨의 행동을 카메라로 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그 끔찍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제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주는 그 미소를 띤 채 환한 얼굴로요. 그는 식탁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서연이와 저를 보며 가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 사랑들. 왜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서연이는 제가 입을 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을 모욕이라도 한 듯 분노의 찬 목소리로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엄마가 또 당신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해. 당신이 민지한테 나쁜 짓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바닥이 제 발밑에서 꺼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등지고 완전히 민준 씨의 편에 섰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치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민지를 제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얼마나 아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이 메는 척하며 눈가를 손으로 훔쳤습니다. 마치 눈물을 참는 것처럼요. 왜 저를 그렇게 불신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그가 그 공손한 목소리로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이제 역겹기만 했습니다. 서연이는 즉시 다가가 그를 팔로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자기야,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헛것을 보시나 봐. 나는 자기를 믿어. 자기가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라는 거 알아.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준 씨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가 자신의 온 세상인 것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피를 나눈 내 딸이 괴물을 변호하며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를 흔들며 네가 눈이 멀었다고, 네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저 무력하게 서서 민준 씨가 서연이의 어깨 너머로 제게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제 피를 얼어붙게 하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마치 족쇄를 찬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받아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는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키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제 인생 전부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저를 자신의 행복을 망치려는 편집증에 걸린 늙은이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서연이를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 자문했습니다. 진우일로 인한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굳게 만든 걸까? 아니면 민준 씨가 너무나 교묘하게 그녀를 조종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침묵의 지옥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오직 민준 씨와만 활기차게 대화했습니다. 자기야, 이 찌개 어때? 직장 동료가 가르쳐줬어.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기쁨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하며 칭찬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자기야. 당신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야. 그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목구멍에 가득 찬 말들을 참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제 옆에 동상처럼 뻣뻣하게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손이 마치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수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 씨가 가방에서 빨간 장미 한 다발을 꺼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서연이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언제나 날 행복하게 해주니까.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자기. 너무 예쁘다. 그녀는 소리치고는 목소리에 약간의 비난을 담아 제게 돌아섰습니다. 엄마, 봤어요? 민준 씨는 언제나 이렇게 세심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산산조각 난 가슴으로 접시를 치웠습니다. 그동안 민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슬며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로할 생각으로 뒤따라갔지만 문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멈춰섰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울음소리는 제 심장에 밝히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흐느낌은 제가 아이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에 오랫동안 서서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당에서 길을 덮은 마른 잎들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지만 제 심장을 옥죄는 냉기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어젯밤 서연이와의 대화, 민준 씨의 의기양양한 표정, 그리고 자기 방문 뒤에서 들려오던 민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빗자루질 하나하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던 손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저를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일상적인 것을 물어보려 전화할 때와 달리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지에 관한 중요한 일입니다. 심장이 누군가 꽉 쥐는 것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서둘러 대답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스웨터를 챙겨 서둘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교로 가는 내내 저는 민지 생각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켰을까? 아니면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저를 떨게 했습니다. 민준 씨와 관련된 일일까? 학교 문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고 눈에는 뚜렷한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별말 없이 그녀는 저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는 텅 빈 교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그곳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마치 유일한 방패인 양 책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나가 민지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지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포를 느끼자 제 심장은 두 동강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게 스케치북을 밀어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페이지에는 저를 숨막히게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괴한 형체의 괴물처럼 키가 큰 모습이었습니다. 붉게 빛나는 눈을 가졌고 긴 팔은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소녀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붓 터치는 거칠고 어두운 색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절망 속에서 그린 듯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넘길수록 제 심장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미지였습니다. 붉은 눈의 괴물, 공포에 질린 얼굴의 작은 소녀, 그리고 온 페이지를 뒤덮은 어둠.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으며 담임 선생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선생님? 선생님은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지에게 이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엄마 남자친구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에 밝힌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민준 씨. 그가 민지의 그림 속에 나오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돌아보았지만 아이는 너무나 큰 비밀을 간직한 듯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지의 친구 유나가 겁먹은 듯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한 번은 민지가 자기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섭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가끔 자기 방으로 부른다고도 했어요. 유나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피가 얼어붙고 숨이 가슴에서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민지 쪽으로 가져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힘껏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뭐든지 할머니한테 말해줘.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제 귀에 다가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어디든 좋으니까 저 그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애원처럼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떠는 것을 느끼며 더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억눌린 흐느낌은 제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민지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연민과 동시에 절박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최근 몇 주간 민지를 지켜봤습니다.
예전의 민지가 아니에요. 말도 거의 안 하고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그림들은 아이가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교사로서 저는 가족에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지의 그림과 애원은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민지를 품에 안고 힘껏 껴안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작은 몸은 억눌린 흐느낌으로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돌아가기 싫어요. 민지가 거의 사라질 듯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게 두지 않을게, 아가. 약속할게.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주 친했던 심리 상담가 정연우 박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정 박사님은 언제나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려던 좋은 분이셨고, 민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거의 숨이 막혔습니다. 박사님, 뵙고 싶습니다. 제 손녀 민지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는 그날 바로 보자고 했고 시내에 있는 그의 개인 상담실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박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덮친 폭풍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은 듯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품에 웅크리고 있는 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마치 놓으면 바람에 날아갈까 두려운 듯 제 블라우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피곤해요. 아이가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쉬렴, 아가. 할머니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오후에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정 박사님의 상담실로 갔습니다. 그곳은 밝고 따뜻했고 벽에는 날아다니는 코끼리, 웃는 물고기, 알록달록한 집 등 아이들이 그린 재미있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랑한 분위기도 제 마음속의 공포를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꽉 쥐었고 발걸음은 하나하나가 큰 노력인 듯 느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아가. 정 박사님은 할머니 친구야. 아주 좋은 분이란다. 이미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띤 정 박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는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고는 민지 앞에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민지야. 그는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있어. 여기서는 아무도 억지로 말하라고 하지 않아. 그림 그리고 싶니? 그리고 싶은 거 뭐든지 그려봐. 민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제가 가져온 곰인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선물. 아이가 언제나 곁에 두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정 박사님은 아이 앞에 크레용한 상자와 흰 종이를 놓고 조용히 지켜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민지가 크레용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닿을 수 없는 세상에 있는 듯 멍한 시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가슴으로 아이 옆에 앉아 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방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치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이끌린 듯 민지의 떨리는 작은 손이 검은색 크레용을 집었습니다. 첫 획은 느리고 망설이듯 나타났습니다. 점차 종이 위에 거대한 실루엣이 형성되었습니다. 머리에 뾰족한 뿔 2개가 달리고 팔은 마치 작은 소녀를 가두는 새장처럼 뻗어 있는
기괴하고 키가 큰 형체였습니다. 그림 속의 소녀는 웅크리고 있었고 크고 동그란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팔은 마치 사라지고 싶다는 듯 자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미지는 학교 스케치북에서 본 것들과 너무나 흡사했지만 이번에는 민지의 공포가 더 선명하고 강하게 마치 소리 없는 비명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 박사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두르지 않고 모든 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크레용을 내려놓았을 때 아이는 곰인형을 껴안으려 돌아섰고 마치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듯 얼굴을 그 안에 묻었습니다. 정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누구니? 말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의 눈이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그 악몽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정 박사님은 민지가 듣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해졌고 목소리는 무거워졌습니다. 박 여사님, 아이는 아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과 위축된 행동은 공포가 아이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울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결과는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지를 그 남자와 단둘이 두지 마십시오. 즉시 그 환경에서 아이를 빼내야 합니다. 이걸 확인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떨면서 카메라에서 본 것, 민준 씨의 행동, 민지의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학교에서 본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박 여사님. 하지만 빨리 행동하셔야 합니다. 제가 민지의 상태에 대한 공식 소견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 씨와 맞서고 서연이를 설득하고 어쩌면 이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위해서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민지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 말은 제 심장에 밝힌 단도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약속할게, 아가.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민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희미한 흐느낌에 저도 함께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내가 민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비록 내 딸을 포함한 온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지라도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일 것을 알았지만 내 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 박사님을 만나고 온 후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정신 상태와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공포에 대한 그의 말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울리는 경종 같았습니다. 68살의 할머니인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제 작은 손녀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내 집이었던 그곳은 이제 그림자로 가득 찬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들,
그들이 이해하고 저를 지지해 주길 바라며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한 줌의 희망을 붙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앞집의 김 여사였습니다. 늘 친구처럼 여겼던 분이었죠. 그녀는 현관 앞 평상에 앉아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민준 씨랑 우리 손녀 민지 사이에 좀 이상한 점 못 보셨어요? 제 목소리에서 진지함을 느끼고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요? 아이고, 박 여사님, 그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집 지붕까지 올라가서 기와를 고쳐줬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한테 누명을 씌울 생각을 해요? 김 여사의 말은 가슴을 후려치는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할 만한 것들을 봤고 민지 담임 선생님까지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연민 어린 시선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점잖은 사람이에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아마 여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걱정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저는 바닥이 발밑으로 꺼지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김 여사가 이제 저를 문제나 일으키는 정신 나간 늙은이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가 길모퉁이 슈퍼 주인인 박 사장님 댁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늘 다정한 미소로 인사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민준 씨가 민지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요. 박 사장님은 돈 세는 것을 멈추고 불신의 찬눈으로 저를 보더니 단언했습니다. 그 젊은 민준 씨요? 매일 서연 씨한테 줄 거 사러 오고 동네 애들한테 사탕까지 사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한테 흠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박 여사님?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영상과 민지의 그림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박 사장님의 시선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가며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열리는 문마다 더 큰 실망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민준 씨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 명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돈도 받지 않고 수도관을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할머니는 심지어 제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날 친어머니처럼 대해줘. 박 여사. 그렇게 좋은 사위를 두고 복에 겨운 줄도 모르네. 딸 행복 망치지 마.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깊이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친구라고 여겼던 온 동네 사람들, 그들이 민준 씨 같은 사람 때문에 제게 등을 돌린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 모두가 그를 모범적인 사람으로 믿게 하고 저는 그저 편집증에 걸린 늙은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족쇄를 끌고 가는 것처럼 발을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안전하게 있으라고 맡겨둔 김 여사네 집에 아직 있었습니다. 아이가 민준 씨와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1초라도 더 공포에 떨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부엌에 앉아 저는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설득해볼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나한테 증거가 있어.
카메라로 민준 씨가 민지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걸 봤고 상담사 선생님도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어. 제발 민지를 생각해줘. 서연이는 컵을 식탁에 내리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이 가족을 망치고 있는 건 엄마라고요. 민준 씨는 몇 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던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애는 그냥 짐덩어리일 뿐이야. 걔 거짓말 믿지 마요. 저는 제 뒤에서 고개를 내민 민지를 보며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작은 손이 제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은 제 심장에 박힌 단도 같아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내 딸이 이제 자기 딸을 짐덩어리라 부르며 제가 악마라는 것을 아는 남자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꽉 쥐고 일어나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네가 이제 나도 믿지 않고 내 딸도 믿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민지와 나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서연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 됐네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민준 씨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막 방으로 들어온 민준 씨를 껴안으려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안다는 듯 감춰진 미소를 띤 채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민지를 데리고 방에서 나와 제 등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마지막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제 손녀를 한때 우리 집이었던 그곳에서 분리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제 안에서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서연이를 잃고 제 공동체였던 동네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불타는 결심을 품고 잠에서 깼습니다. 몇 달 동안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살아온 끝에 민지가 단 1초라도 더 고통받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녀의 애원, 충격적인 그림들, 그리고 정 박사님의 진단은 저를 행동하게 만드는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그 완벽한 가면 아래 악마를 계속 숨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제 영혼의 냉기를 덮이지는 못했습니다. 제 앞에는 민준 씨의 끔찍한 행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 CCTV 영상이 담긴 제 낡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영상 사본을 저장하고 정확한 날짜를 기록했으며 담임 선생님이 주신 민지의 그림들을 꺼냈습니다. 붉게 빛나는 눈의 괴물과 구석에 웅크린 소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 검고 붉고 어두운 파란색 크레용 자국들은 볼 때마다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또한 민지가 서둘러 소매를 내렸을 때 우연히 발견한 손목에 희미한 멍 자국 사진도 인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모든 증거를 파일에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김 여사네 집에 머물고 있는 민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 할머니랑 같이 갈 거야.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거란다. 아이는 여전히 눈에 약간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지만 고민형을 꼭 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순이야, 민지를 위해서 넌 이걸 해야 해. 경찰서에 들어서자 김 형사라는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다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아주 심각한 일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손녀 민지에 관한 일입니다. 김 형사는 제가 CCTV 영상과 민지의 그림, 그리고 정 박사님의 심리상태 진단서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굳건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민준 씨를 언급할 때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아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 손녀가 이 공포 속에서 계속 살게 둘 수는 없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의 모든 페이지를 검토하고 그의 컴퓨터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민준 씨가 민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이 나타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이 증거는 매우 명백합니다. 즉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추는 것을 보며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제 심장은 긴장과 안도가 뒤섞여 세차게 뛰었습니다. 민준 씨는 언제나처럼 태평하게 현관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내리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고 손에서 맥주 캔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서연이는 필사적으로 집에서 뛰쳐나와 팔을 벌리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잘못하셨어요. 제 남편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도록 껴안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읽었습니다. 김민준 씨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결백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 늙은 여자가 다 꾸며낸 거예요. 증거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한 경찰관의 팔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그는 결백해요. 우리 엄마가 다 꾸며낸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키운 내 딸이 이제 자기 딸에게 상처를 준 남자를 변호하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서연이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범인은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하니 경찰서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서연이는 얼어붙어 고개를 계속 저었지만 결국 그녀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민지가 제게 바싹붙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괜찮을까요? 저는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내 엄마는 괜찮을 거야, 아가. 하지만 지금은 널 먼저 지키는 게 내 의무란다. 제 안에서는 고통과 안도가 뒤섞였습니다. 비록 서연이를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집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서 입을 가렸고 다른 이들은 부끄러운 듯 속삭였습니다. 저를 비난했던 최할머니는 길모퉁이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젊은 민준 씨가. 어떤 이들은 죄책감 어린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주인 박 사장님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고통은 너무 커서 금방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쓴 남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그 글자들이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아팠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 가족의 고통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지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제게 바싹 붙어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민지의 시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빛,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오겠죠? 그렇죠?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아가. 이제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긴 재판의 날들, 경찰의 질문들, 그리고 어쩌면 서연이와 영원히 멀어질지도 모르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을 보자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괴물을 빗속으로 끌어냈고, 비록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남은 인생을 아이를 지키고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주는데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판날 아침, 저는 안도감과 무거움이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민준 씨의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대중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파란색 스웨터를 매만지며 강해 보이려 애썼지만 속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작은 희망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보았습니다. 깊게 펜주름이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과 마주하고 아이를 지키고 우리 삶의 이 고통스러운 장을 닫기 위해 민지를 법원에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네 집에 가서 민지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거실 구석에 앉아 멍한 시선으로 고민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 법원에 갈 거야.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할머니 옆에만 있어주면 충분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이 마치 제가 이 폭풍 속 유일한 다친 양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민지의 창백한 작은 얼굴을 비췄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의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입구를 둘러싸고 민지에게 정의를 악마는 대가를 치러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외침이 온 거리에 분노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더 꽉 잡고 혼란 속에서 아이를 지키려 제게 바싹 붙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아이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가. 우리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군중 때문이 아니라 법정에서 민준 씨와 서연이를 마주해야 할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회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고 끌려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던 자신감 넘치고 가짜 미소를 짓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면이 벗겨진 사람처럼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퀭하고 초췌한 얼굴로 너무 울어 붉어진 눈으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이제 자기 딸에게 상처를 준 남자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저기 서 있었습니다. 달려가 안아주고 아직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민지에게 준 고통이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 손에서 떨고 있는 민지의 손을 꽉 쥐었지만 아이의 눈은 비록 겁에 질렸어도 마치 자신의 악몽과 맞설 준비가 된 듯 정면을 단호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얼굴의 판사가 개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검사가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그리고 피고인 이서연의 범행 은닉 및 방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이 대형 화면에 상영되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 씨가 민지를 붙잡는 모습, 아이의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그의 폭력적인 행동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분노의 웅성거림이 법정 안을 휩쓰는 분노의 파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박사님의 소견서가 큰 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 아동 이민지 양은
장기간에 걸친 협박과 정신적 학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지의 손이 마치 모든 단어가 상처를 다시 헤집는 듯 더 세게 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 아가,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아이를 이끌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이 있을지 몰라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영상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감정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타락한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 이서연은 이를 알면서도 딸을 보호하는 대신 범행을 은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서연이가 신문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지만 여전히 완강하게 그를 변호했습니다. 제 남편은 결백해요. 제 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마치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듯 갈라졌습니다. 검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은 김민준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의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그 말은 서연이를 의자에 주저앉게 만든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법정의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그저 눈이 멀었을 뿐 일부러 민지를 해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짓은 용서의 한계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본 법정은 피고인 김민준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피고인 이서연에게 공범 및 범인은닉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과 영구적인 친권 박탈을 선고합니다. 의사봉 소리는 민지가 겪었던 악몽을 끝내는 마지막 단절과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고 서연이는 아니에요. 제발,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울음은 밖의 군중의 외침에 묻혔습니다. 경찰이 그를 법정 밖으로 끌어냈을 때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썩은 달걀과 저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악마, 배신자, 그 외침은 두 번째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장면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며 힘껏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끝났어, 아가. 다 끝났어. 정의가 이루어졌어. 민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아이의 작은 몸이 서서히 긴장을 푸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수십 년간 해왔던 청소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의 집 싱크대 앞이나 바닥을 닦으며 보냈던 날들은 제 작은 손녀 민지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과 비교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은 세월을 아이에게 안전한 삶,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주는데 쓰고 싶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찼던 낡은 집은 이제 사랑과 평화로운 순간들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재판 후 첫 며칠 동안 민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종종 한밤중에 아이의 억눌린 비명소리에 잠을 깼는데 그 소리는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아이 방으로 달려가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할머니 여기 있어. 민지는 제 가슴에 웅크렸고 작은 몸은 떨렸지만 점차 그 비명은 잦아들었습니다. 그 대신 잠든 손녀의 평온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아이 침대 옆에 앉아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일어난 일에 가슴 아파했지만
악몽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지에게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아이가 예전에 좋아했던 온갖 반짝이는 색이 다 들어있는 새크레용한 상자를 사왔습니다. 제가 상자를 건네자 비록 아주 잠깐이었지만 민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붓터치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흰 종이 위에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노란색 태양, 여러 가지 색의 꽃들, 그리고 언제나 미소 짓는 인형들. 더 이상 붉은 눈의 괴물도 어두운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고, 비록 길이 멀겠지만 아이가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등을 돌렸던 이웃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나는 갓 구운 쿠키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 가득한 시선으로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가 정말 눈이 멀었어요. 민준 씨가 그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했던 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직 약간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여사님. 저는 그저 민지가 안전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김 여사는 붉어진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에요.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요. 그냥 말만 하세요. 그 말은 비록 늦었지만 제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학교에 가는 날, 저는 언제나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거나 저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교문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유나와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달려와 미소로 아이를 둘러쌌습니다. 민지야, 이제 괜찮아? 우리 너 엄청 보고 싶었어. 유나가 아이의 손을 끌며 소리쳤습니다. 곱슬머리의 한 남자아이가 주먹을 공중에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민지의 보디가드가 될 거야. 어떤 괴물도 접근 못하게 할 거라고. 모든 아이들이 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지를 데리고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보고 맑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민지가 순수함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에 아이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동요를 부르며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는 발그레한 뺨에 미소를 머금고 가운데서 걷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칼처럼 든 한 남자아이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민지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민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돌아보았고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따뜻해진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에 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미소는 아이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지를 데리고 늙었던 길을 산책했습니다. 해질 역의 태양이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우리 그림자를 따뜻한 빛으로 덮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아가. 민지는 고개를 들어 끄덕였고 맑은 눈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네, 할머니. 아이는 부드럽지만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 그림자가 길 위에 평화롭고 굳건하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장이 닫히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신뢰와 행복을 죽일 수 있지만 비록 상실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요. 마음으로 듣고 직감을 믿고 제때 행동하세요. 처음부터 보호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을 괴롭힐 수 있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 손녀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맞서 싸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용기를 내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